미국에는 돈 바이 더 엔드 댓 피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역하자면 먹이를 주는 손을 물지 마라는 뜻이고, 우리나라식으로 해석하자면 은혜를 원수로 갚지 마라는 뜻입니다. 닥터 토마스는 버지니아의 유명한 아동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는 1949년에 태어나 보스턴에서 자랐지만 아버지가 하버드에서 건축학을 가르치게 되면서 버지니아로 이사가게 됐습니다. 공부머리도 유전인지 그는 의대에 진학했고 아동 심리학에 대한 열정을 가지게 됐습니다. 토마스는 매우 친절한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치료를 받기에 부담스러운 아이들을 위해 약이나 용품들을 자신이 대신 지불해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는 여가 시간에 꼭 해야 하는 일과였습니다. 아동 정신과 의사로서 그는 어린 시절의 경험이 성인이 됐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은 이해도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런 그의 성격이 문제가 있는 여성들과 관계를 만들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런 여성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는 특히 미혼모에게 특별히 더 친절하고 관대했습니다. 그는 온라인으로 여성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었고 그들을 돕기 위해 몇백 달러씩 돈을 보내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그들을 그냥 냅둔다면 노숙자로 전락하거나 매춘의 길을 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들에게서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진심으로 걱정된 마음으로 그들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면서 치매 증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잊거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는 혹시 기억이 나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은행 계좌와 비밀번호를 메모장에 작성하여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지출이 심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들을 돕기 위해 보내던 돈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많은 여성들을 돕는 것은 맞지만 그중 특히 한 명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캐시 터너. 1993년 5월 5일에 버지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그녀는 모델로서 꽤 매력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유명한 잡지인 플레이보이와 맥심과 같은 잡지에도 출연했습니다. 캐시는 스스로를 충동적이고 스릴을 느끼는 열렬한 파티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매력적인 금발과 글래머한 몸매는 많은 남자들이 그녀와 어울리고 싶어하는 이유가 됐으며 그녀는 자신의 무기로 남자들을 다루는데 도가 텄습니다. 남자들은 캐시를 위해 유흥을 위한 술값부터 시작해서 그녀의 생활비마저도 지불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화려한 삶을 사는 여자의 본 모습은 모델일을 하며 먹고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두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커리어는 정상적으로 굴러가진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서 모델 에이전시와 계약을 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자신을 어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벌었던 돈은 모두 의상을 사고 파티에 참가하는 데 몽땅 탕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캐시는 2016년 토마스 박사와 연락이 됐을 때 그가 본인의 삶을 바꿀 수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토마스 박사에 대해 조사했었고 그의 재력은 충분히 그녀의 인생을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남자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캐시는 토마스에게 아이들이 굶고 있다거나 공과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몇백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만나왔던 남자들과 다르게 그는 그녀에게 아무런 의심도 없이 쉽게 돈을 줬습니다. 이때 그녀는 토마스의 끝이 없는 재력과 관대함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돈을 받았었지만 점점 돈을 요구하는 날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의 치매 증상도 더 심해졌습니다. 캐시는 그에게서 꽤 많은 돈을 받기 시작했고 오픈카도 렌트하였습니다. 물론 렌트 비용은 토마스가 보내준 돈으로 지불했습니다. 또한 캐시가 신용불량으로 임대주택조차도 가지 못하게 됐을 때 토마스는 그녀를 위해 또 힘을 써줍니다. 본인 명의로 주택을 임대했고 임대료와 공과금도 토마스가 모두 지불했습니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으면 토마스도 본인이 슈가데디가 된 것을 알아야 할 테지만 그는 그런 인식조차 못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토마스와 자신 사이에 성적이거나 육체적인 관계는 일절 없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가 그녀와 아이들을 보살피는데 매우 헌신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토마스가 캐시에게 3년 동안 준 돈은 약 30만 달러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억 원 이상입니다. 이 정도 지원을 받았으면 집안이 달라지지 않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는 모든 돈을 다 탕진했고 그의 지원이 없다면 바로 길바닥 신세가 될 수준이었습니다. 그녀는 명품 핸드백과 성형수술에 중독됐습니다. 이것이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느낀 것입니다.
토마스는 쇠약해져가는 정신임에도 드디어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캐시와의 관계를 끊을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너무 착했기 때문에 말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토마스에게는 사실 정식으로 교제하는 주디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디는 토마스와 캐시의 관계도 알고 있었습니다. 미디어에 등장하는 캐시를 주시하고 있던 주디는 그녀가 돈을 너무 낭비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디는 토마스가 캐시에게 관계를 끊자는 말을 하도록 격려해줬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앞으로 금전적인 도움은 일절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배은망덕한 캐시는 그의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화가 났습니다. 캐시는 드디어 숨겨진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 가서 그가 아이들을 학대해왔다고 말할 것이라며 토마스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사실이 아니지만 이런 루머 자체가 그의 커리어를 망치기에 충분히 파괴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에 토마스는 너무 늙었고 정신적으로도 약해졌습니다. 결국 주디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오픈카 렌트 비용을 지불했고 다시 용돈도 주게 됐습니다. 2018년 말에 그녀는 새로운 도시로 이사하기를 원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입니다. 그녀는 그곳에 가면 유명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사 비용과 새로운 집의 임대비는 모두 토마스가 내도록 했습니다. 한 3개월 조용하던 그녀가 다시 말썽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그녀는 아파서 일을 할 수 없고 새 남자친구가 자신을 학대하고 있으며 자신의 아이를 먹여 살릴 여유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 토마스에게도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음 약한 그는 어쩔 수 없이 상당히 큰 금액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가 병적인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그는 그녀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지 않는 이상 더 이상 그녀에게 돈을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마지막 선물의 개념으로 그녀를 위해 3개월치 집세를 선불로 내줬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직접 라스베이거스에 가기로 했습니다. 주디가 가지 말라고 설득했지만 그는 기어코 그곳에 갔습니다. 2019년 3월 7일 아침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30km 떨어진 도로에서 벤츠가 버려져 있다는 신고 전화였습니다. 차량을 조사하니 뒷좌석은 불에 그을려 있었고 조수석 쪽은 혈흔이 낭자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를 열었을 때 담요를 덮고 있는 성인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심한 타박상을 입은 시신은 바로 토마스 박사였습니다. 온몸에 수백 개의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한쪽 귀의 일부가 사라졌습니다. 이 차량을 렌트하고 있던 사람은 바로 캐시였습니다. 캐시는 즉시 용의자 1순위가 됐습니다. 2019년 3월 1일 토마스는 라스베이거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캐시가 빌린 집을 방문했습니다. 2층에는 캐시와 남자친구가 살았고 1층은 다이애나라는 여성과 다른 룸메이트가 살았습니다. 참고로 룸메이트들은 임대료 따위는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주택 한 채를 통째로 빌렸고 캐시 임의로 다른 친구들을 불러 같이 살았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숨기고 싶었던 캐시는 그가 방문하는 동안 모두 나가 있기를 요청했습니다. 물론 아무도 그 말을 듣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3월 2일 새벽에 룸메이트 중 한 명이 여자친구와 술에 취한 채로 집에 왔습니다. 그의 여자친구도 모델일을 시작했고 재정적인 지원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된 말로 토마스를 꼬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목격하게 된 캐시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안 내도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없는데 토마스는 자신을 감시하러 라스베이거스까지 왔고 이제는 자신의 물주를 뺏으려는 동종업자도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의 휴대폰에서 룸메이트의 여자친구가 은밀한 사진을 보낸 것까지 확인하고 제정신을 유지하기 힘들었습니다. 토마스는 이 상황에 겁을 먹고 캐시의 아이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그날 친구의 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캐시의 남자친구 존이 야구 방망이로 무장한 채 방문을 과격하게 열고 들어갔습니다. 룸메이트 다이애나가 말리기 위해 방에 뛰어 들어갔을 때 이미 토마스의 얼굴은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다이애나는 존이 야구 방망이를 내려놓도록 설득했고 토마스에게는 물 한 잔을 가져다 줬습니다. 하지만 토마스는 점점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토마스와 다이애나는 병원으로 가기 위해 차고로 갔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다이애나는 면허증이 없었기 때문에 캐시나 존이 운전해주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이애나는 토마스가 의식을 완전히 잃지 않도록 계속 말을 걸며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캐시가 차고로 내려왔고
그녀는 다이애나에게 집에 가서 존이 흘린 피를 청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집이 모두 정리되면 본인이 토마스를 병원에 데려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이애나가 집에 올라갔지만 토마스는 캐시를 의심했고 차에서 내리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이애나는 캐시가 존에게 토마스를 제압하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차량 뒷좌석에 있던 71세의 노인 토마스는 존에 의해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캐시는 그를 트렁크에 넣고 사막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가던 다이애나는 캐시를 마주쳤고 캐시는 너무 늦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존이 피로 뒤덮인 무언가를 가지고 차고로 들어오는 것을 본 다이애나는 충격받고 무척 겁이 났기 때문에 그녀가 시킨 대로 다음날까지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캐시와 남자친구 그리고 다이애나는 거주지를 옮기며 생활했습니다. 캐시의 집안은 모두 정리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토마스의 메모장이 발견된 것입니다. 확실한 단서를 잡은 당국은 캐시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녀는 4살짜리 아들과 함께 친구 집에 숨어 있었지만 금방 잡혔습니다. 그리고 4월 중순에 다이애나가 자수했습니다. 그녀는 토마스를 공격하지는 않았지만 방조했다는 것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존도 잡혔습니다. 현재 형이 선고된 것은 존뿐입니다. 그는 징역 45년을 받았지만 18년 이후 가석방을 나올 수 있습니다. 캐시의 선고는 2023년 1월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녀가 직접적인 살인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10년에서 25년의 징역형이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캐시의 재판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세계적인 전염병과 뒤늦게 그녀가 임신했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으로 조금 연기시켰기 때문입니다. 시간 내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처럼 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모두 몸조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되며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